청년층의 주거난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 등 여러 우려 상황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인철 경제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역세권 청년주택 개요부터 먼저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번 방송에도 소개도 되고, 저도 여기 지금 방송 오기 전에 또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예. 대표적인 우리나라 청년 주거권 단체 사무처장을 길게 통화를 해서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일단 청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인기가 많더군요. 예. 당연히 이제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예. 또는 직장에 가기 편한 예. 전철역에서 3km 범위 내에서 예. 이렇게 토지주들이 제공하는 토지에다가 예를 들면 용도를 향상해 준다거나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네. 공공에서 그런 걸 지원해줘가지고 예.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데 일종의 역세권 그렇죠. 주택인 거죠. 네, 역세권. 예. 그러니까 역에서 가까운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역세권 그러니까 중요하죠. 학교, 출근 다 예. 편한 거죠, 그렇죠. 생활이.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지금 최근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최장 보호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주택은 지금 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서 30년 동안 2년만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예. 평균 서울시 세입자들의 거주 기간이 예를 들면 독일은 13년, 14년이 나오는데 우리는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 다니기 바쁘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 세입자들 입장에서. 근데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이고 특히 서울 시민은 지금 자가 보유율이 4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세입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훨씬 더 세입자가 많죠. 부모님한테 얹혀 살거나 이런 상황에서 역세권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8년 동안 쫓겨나지 않는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다. 거기에다가 임대료도 그 8년 이내에는 임대료 상한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도입이 안 됐는데 이 역세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매년 5%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에 8년 동안 가까운 곳에서 임대주택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 빈곤층은 굉장히 숫자는 많은데 역세권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의 숫자는 작기 때문에 대기자도 많고 빨리빨리 더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좀 비싸다 생각보다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로 묶어놓은 것도 있죠? 맞습니다. 게다가 차량 소지자는 입주가 불가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저소득 청년 중심으로 주거권을 이렇게 보장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이 이제 현재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 부분은 또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평수도 보시면 6평짜리도 있고요, 10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처럼 넓지는 않는데 다만 청년들 제가 여쭤보니까 식구 많은 집은 그렇게 못 살죠. 그렇죠. 혼자 살 때 6평 충분하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관리비도 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계층도 꽤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6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정말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룸 스타일인데 다만 혼자서 저소득 청년 상태에는 이게 더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살 건 아니시니까.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이디어는 역세권에 좀 비싼 땅을 용적률 등등을 조금 높여주는 그 건물주나 토지주에게 혜택을 좀 주면서 대신 여기를 내놓았을 때 좀 공공임대 성격이 강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제 장기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서울이 이 청년들의 어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는 가장 손꼽힙니다. 그렇죠. 워낙 집값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20, 30대 청년들이 정말 내가 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내 집 장만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15년 넘게 걸린대요. 15년도 정말 조그만 집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아예 불가능하다 답을 하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예전에 10몇 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자기가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이제 직장의 근접성이 굉장히 떨어진 수도권 외곽 지역에 그동안은 사실은 임대주택이 주로 들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청년들의 이제 주거의 어떤 이 혁신
그리고 이제 청년들한테 저리에 이제 주거 환경을 좀 제공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예. 사실 역세권이라고 하면 기존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 필요 없잖아요. 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그렇죠. 어디든 사통팔발 교통이 가능하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용적률을 상향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60에서 80인데 이게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있어요. 예. 이게 사실은 이런 지역에다가 집값을 지으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주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게 뭐 용적률 상향일 수도 있고요. 8년간 임대로 묶인 이후에는 또 자유자재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인하고 있는데 문제는 8대 2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은 2, 민간임대주택이 8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변 시세 60에서 80이라는 건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된 얘기고요. 네. 민간임대주택은 어떻게 책정될지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싸게 제공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건데. 이제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취지여서 이제 당장 이제 집이 필요한 청년들한테는 절실하다. 예.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난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들을 우리가 그래픽으로 보시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도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꽤 괜찮은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저기 마포구 서교동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고요. 용산구 한강로이가 저기도 괜찮습니다. 한 2,000호 정도 들어오는데, 그리고 당산동은 좀 적지만 800호 정도 들어오지만 당산동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원효로 일가 저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충정로, 또 창전동, 화곡동 이렇게 지금 대상인데 입지 평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게 사대문 안에는 네. 서울 시내에서 손꼽히는 입지들이에요. 그렇죠. 집값이 최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좋은 지역입니다. 사실 화곡동이 약간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화곡동도 바로 옆에 화곡역 등등이 있어요.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들 지역의 이제 문제점이 한 지금 50여 곳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가운데서도 입지가 워낙 좋은 것들, 강동구에 있는 성내동이라든가 당산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왜냐하면 일단 역세권은 신혼부부나 청년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인 건 맞지만 이놈의 님비 현상이 있거든요. 예. 내 구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논리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내동 같은 경우인데요. 거기에는 일단 굉장히 고층애로 35층짜리 한 995 정도의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전에 조율이 좀 안 됐나 봐요. 그 인근에는 20년 이상 된 3, 4층짜리 연립주택이 굉장히 질비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의 소유주를 봤더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굉장히 좋은 시설에 주변 시세보다도 저가인 임대료로 들어오면 나는 뭐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이 부분은 좀 얘기를 먼저 짚고 본격적인 그 토론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 범위를 이제 확대하고 나섰잖아요. 맞습니다. 그 확대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정말 말하는 대로 3만 호의 공급이 가능한지 이걸 좀 짚어주세요. 이 역주변이라고 하면 과연 어디까지가 역주변인가? 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 역세권의 범위를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냐면 이 지하철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컴파스로 250m를 싹 그렸을 때 그 부분이에요. 그거를 아예 100m 정도 더 확대해서 350m로 한번 확대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범위가 약 이 3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약 한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적어도 한 10% 정도를 이제 임대로 짓게 되면 적어도 3만 호 이상의 청년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요거 한번 표로 우리가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보시면서 지금 대략적인 개념들을 좀 그리시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진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250m 기준일 경우에 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합할 경우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약 9만 6천 호라면 이걸 100m 정도 기준을 더 넓혀서 이 컴퍼스에 이제 이 반원을 그려보게 되면 약 12만 7천 호 정도. 그래서 여기서 증가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3만 호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공공임대, 이제 이 민간임대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역세권에서 상업지역의 경우에 이제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주거 면적이 100%를 임대주로 이제 공급할 경우에 굉장히 이제 청년층한테 지금 2030 서울시의 청년 임대주택 프로그램은 2022년까지 총 8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 환호를 받고 있는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청년 주거 빈곤율이 지금 37%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청년 주거난의 해소에는 이런 주택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큰 도움이 되죠. 뭐 최대 13만 호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사실 약간 입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역세권 청년 주택만 지금 13만 호 정도가 목표이고 그다음 박원희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이미 13만 호가 공급임대주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서울형 시프트락에서 20년짜리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쨌든 서민들에게는 주관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거기다 박원희 시장이 얼마 전에 24만 원을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임대주택을 앞으로. 물론 이제 청년 임대주택도 일부 겹쳐있지만 거기에 이제 인근인 경기도도 20만 원을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도 65만 원을 늘리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치솟는 집값의 대안으로 결국 집을 안 사도 되는 문화가 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분들은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하면 되니까 이런 문화로 가고 있다는 거 하나고 당연히 청년 주거 빈곤층이 뭐 40% 가까이 되고 비주택 거주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옥탑방이라든지 뭐 쪽방, 고시원 이게 지금 한 50만 명쯤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너무나 인간이야 열악한 조건에 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6평 너무 작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셨지만은 그래도 6평에서 10평 안팎으로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들로부터는 인기가 높다. 근데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인철 소장님 반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면 영등포 지역에서 반대했을 때 그 아파트에 붙어져 있는 것 때문에 큰 논란이 됐잖아요. 뭐 5평짜리 빈곤층 아파트 절대 반대, 뭐 집값 떨어지고 동네 슬럼화되고 범죄 늘어난다. 전국의 청년들이 다 들끓었습니다. 아니 청년들이 이사를 많이 가면 그 도시에 활력이 늘어나고 상권이 살고 그렇죠. 노장청 이렇게 모두가 어울려 사는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가 되는 건데 이게 웬 소리냐. 그리고 그래서 실제 그 전후에서 이제 언론도 요즘 팩트 체크를 잘하잖아요. 공영방송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섰는데 정말 집값이 떨어졌는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보고도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서울시하고도 확인해보고 오니까 민원이 꽤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었잖아요, 논란이. 그리고 청년들을 사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또 큰 틀의 우리 사회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요즘 민원이 좀 잦아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에 대한 논란 저는 좋고 있을 수 있죠. 뭐 몇 가지 우려를 지적하는 것도 다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소통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향으로 세입자나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참고로 우리나라 그 임대주택 재고율은 지금 아직도 7%가 안 되고 있습니다. OECD는 8%가 넘고 유럽은 뭐 20%까지 되고 뭐 싱가포르는 90%까지 된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임대주택 재고율도 한 10%로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에 우리 국민들께서 성숙하게 조금 더 대승적으로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갖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모두의 그 양쪽의 입장들이 좀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당산동, 성내동 여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역이 슬럼화 된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은 뭐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빼고도 실질적으로도 거기에 이미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피해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은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전 직장이 있어서 그 시설을 보게 되면 불과 한 10수년 사이에 오피스텔이
거의 엄청나게 지어졌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시세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의 인근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시세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시세가 높고 월세 이제 보증금 비율이 높아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만약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당산동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런 임대주택을 하면서 나오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5평짜리 빈민 아파트가 들어온다. 혐오 시설처럼 이제 여기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부 SNS에서는 이제 님비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소셜 믹스는 이전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예로 송파하고 잠실동에는 마녀 가구의 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20-30%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아파트에다가 나홀로 방 하나, 화장실 하나짜리 정말 10평 이하의 아파트를 지어서 처음엔 굉장히 반대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최근 들어서는 알토란과 같은 집값 분양가의 2-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절대 임대주택이 소셜 믹스를 한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집값을 끌어내린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4인 가구가 아니에요, 보통 가구가. 2인 가구, 1인 가구로 이제 다변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이미지상 무조건 혐오 시설로 이제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 이런 이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미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그 실제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것은 성노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명권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최근에 사회적 논의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 청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각 대학가가 기숙사 수용률이 10%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초고액의 등록금에 예전에 비해서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게 주거비까지 학교 앞에 온룸이라든지 하숙집만 해도 한 달 5-60만 원 나옵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보고 기숙사를 지으라고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각 대학 학생회라든지 우리 교육시민단체에서. 그래서 대학들마다 다 공공기숙사 만들겠다 하니까 학교 앞에 온룸 하시는 분들이 막 데모를 하고 민원을 내고 난리 나가지고 몇몇 구청에서는 그 기숙사 건축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또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동네 하숙집 온룸하신 분들과의 또 이렇게 막 갈등이 부각되곤 했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주거권, 그러니까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차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한 단계 업데이트되는 단계에서 기존에 어쨌든 사실 모든 건물주들이 다 부자인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학교라든지 임대주택 조금 가지고 이렇게 임대해서 먹고 그것이 소득의 전부인, 가처소득의 전부인 세대주들도 있는 거잖아요. 건물주들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가 들어오는 월 소득이 줄어든 거 아니냐는 걱정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열악한 조건에서 아예 집도 아닌 데서 50만 명이 살고 있고 청년들의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네요. 청년 가구의 월 소득의 20에서 25%가 지금 주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갈수록 그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제대로 된 경제생활이라니까 결혼, 출산, 연애 이런 걸 다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서 국가적인 재난 수준이다. 이 저출산과 이런 문제가 지금 고령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기존의 임대주택을 하시던 분들에게 일부 손해가 갈 수 있겠지만 대승적인 방향에 가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럼 기존 임대주택 하는 분들에게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맞춤형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주고 그걸 논의를 해간다면 충분히 우리 사회가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춤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의견도 듣고 합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송내동 같은 경우는 이 35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들어오면서 거의 대부분 원룸이잖아요. 맞습니다. 35층이 다. 그러면 일단 여기 그 교통 문제도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생활 쓰레기 문제라든가 뭐 또 일조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견이 됐는데 합의나 토론이 없었다는 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이 나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앞서서 이제 노후 대책으로 이제 20년 이상 된 이제 원룸 주택 연립주택에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손해가 불가피하다. 지금도 이제 허름한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고 임대가가 낮아지는데 더 저렴한 주택이 그리고 민간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민간 공공주택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민간 공공주택이라는 건 특성상 8년만 임대를 하게 되면 8년 후부터
이후부터는 분양을 개인 하는 자산이에요. 예. 개인 자산이니까 분양도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개인한테 결국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뭐냐? 거기 용도를 똑같은 용도였는데 삼성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한쪽은 높여서 상업지역이든 준주거지역으로 높여가지고 이제 맞아요. 해주다 보니까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형평성이 어긋난다. 근데 이 논리도 맞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이제 대안이 뭐냐가 이제 예.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전에 논의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도 심한데 그러면 사실 여기는 지금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제 다른데 공공으로 이제 돌리면서 거기에 나온 수익으로 임대료까지 낮춰보겠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이제 사회 복합 시설을 지어서 예.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예. 그 지역에 있는 임대 사업자들과 같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건립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안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재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예.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공공 인프라가 함께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서관이나 보건소인데요. 기존에 그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고려해서 그것을 조금 더 넓게 제공하고 함께 이용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그다음에 또 방법은 또 어차피 지금은 정부에서 임대 사업자들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공시도 완전히 투명하게 예. 되고 그걸 하면 대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세제에서 일부 혜택을 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조금 활로를 뚫을 수도 있고 공공 인프라의 증설로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정부나 지자체들이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을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해서 지금 한참 갑론을박이긴 하지만 도심의 공공 빌딩, 그 도심의 빌딩들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내놓겠다라는 방안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정부나 지자체들이 보면 매입 임대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낙후되거나 노후한 임대 사업자들에게 아예 사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굳이 예를 들면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냥 임대주택 한 채 가지고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판매해가지고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뭐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인 공론화가 조금 더 면밀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맞춤형 그 대책들 그 일단은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갖다 좀 세워줘야 이런 문제들이 갈등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다른 쪽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실제로 지금 공공 임대주택 청년에게 맞춤형 빈곤 그러니까 주거 빈곤을 갖다 해결하는 대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지금 월세나 이런 거 보면은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직접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호 시범 사업의 임대료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세상에. 무려 임대보증금이 9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9천만 원에 16만 원. 그 월임대료는 그 정도는 되겠는데 반대로 임대보증금이 한 4천만 원 수준일 때는 월임대료가 40만 원. 뭐가 싼지 잘 모르겠어요. 신혼부부가 7,500만 원 임대 그 보증금에 73만 원이나 8,500만 원을 84만 원 내면 야 이게 도대체 가처분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이제 그러니까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컨셉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다 하더라도 가격이 부담스러운 건 여기가 역세권이니까.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주거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로 반드시 입주할 여건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격 측면에 있어서는 청년들은 불만인 건 맞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저 가격을 인근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일부 성내동이든 그리고 당산동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실 이미 일단 청년이든 이제 취업생이든 이원 기존의 학비와 같은 대출을 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저기처럼 목돈을 갖고 있어서 4천만 원 내지는 8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예. 최저 보증금이. 예. 거기에다 월 임대료가 최저 38만 원에서 84만 원까지란 예,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이제 이 기존 대출물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다라는 거는 좀 간과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제 한 대안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들의 참여.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토지를 사회적 기업이 인수를 해서 사실 영리 목적이게 되면 이 보증금을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증금을 정말 내가 이제 정말로 사회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공익적인 목적에 쓰겠다라는 취지에서 오히려
이제 정말 청년층, 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친구의 동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이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예. 굉장히 보증금을 낮게 하고 예. 월세를 낮게 받는 일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사례를 들어서 예. 지금 이 사업을 민간 기업에 임대하는 걸 아예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이런 이제 이 높은 임대료 보증금이나 이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불만인 게 청년들의 소리를 애초에 좀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우리는 주변 시세의 60%예요. 80%예요. 실감이 안 오거든요. 예. 근데 청년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오히려 이런 그 사후 약방문처럼 나오는 대책들을 먼저 고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올 임대료 뭐 38만 84만 원이면 예.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 올해 주휴수당까지 다 해도 157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내년에도 170만 원 선인데 예.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인상률도 줄어들 게 지금 전망이 뻔하죠. 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38에 84만 원 하면 보증금만 빼도 예. 30%에서 막 50%쯤 되는 금액이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청년 주거권 단체들하고 통화를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확인하고 방향도 좋고 취지도 좋은데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건 사실이다. 방금 이인철 소장님 말씀하신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한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주택 공급이나 임대주택을 보면 월세가 10만 원이나 20만 원인데가 예, 수두룩 합니다. 아직 근데 그게 보편화가 안 돼 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 10만 원에 따뜻하게 어쨌든 자기 집은 아니지만 지내고 있는 그분들도 거거든요. 로또를 예, 받은 그분들은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예. 물론 조금 뭐 월세를 낮추기 위해서 뭐 요즘은 뭐 2인 쉐어링, 3인 쉐어링도 하고 이렇게 예. 모여서 사는 여러 형태가 있긴 한데요. 예전에 뭐 성동구라도 이런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낙후된 노후된 그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유스 아우징이라 해가지고 제공한 거 보니까 월세 1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38만에서 84만 원 너무 비싼 거 사실이고 조금 낮췄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결국은 이 정책에 가장 필요한 그 수요자인 청년 세대들이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좀 많이 더 참여했다면 예. 이렇게 조금 많이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예. 의무 임대기간 8년도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성내동 같은 경우는 8년 후에 그냥 분양을 해버리면 애초에 그 취지가 아닌 엄청난 특혜 공간으로 네. 돌변해버리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의무 임대기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형 시프트는 20년입니다. 오세훈 예. 시장이 도입했던.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8년이 너무 짧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임대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임대주택 재고율을 올리려면 임대주택으로 계속 사용이 돼야 되는데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또 있기 예. 때문에 지금 정부나 지자체 대책도 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받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상 기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분들에게 적절한 시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 보상 금액에 대한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임대 기간이 늘어나건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공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던 그런 약간의 대책 보완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정말 취지는 좋은데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국민들 또 실질 대상이 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책들을 갖다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인철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